안녕. 이번 시간에는 태풍과 악기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태풍도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특히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특별한 악기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태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들은 수업 시간에 확인하듯이 발생, 이동, 소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은 수업 시간에서 다루고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을 하겠습니다. 태풍은 다른 말로 하면 열대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 중에서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면 태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대 저기압 중에서 풍속이 바람의 세기가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태풍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기압인 거죠. 저기압이기 때문에 북반구의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름은 우리나라 정도의 크기고요. 태풍은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매우 낮습니다.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기압입니다. 낮을수록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의 구조를 밑에 그림을 보시면 태풍의 구조는 여기 굉장히 높은 구름이 있죠. 이 구름을 우리가 정난운이라고 하는데 거대한 정난운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여기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중심부는 자 여기서 저기압이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공기들이 이제 위에 이렇게 많죠. 많아서 이 공기들은 보통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요 위에서 모여있던 공기들이 일부 약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태풍의 중심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데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구름이 거의 없고 바람이 약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강 기류가 있어도 여기를 고기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태풍은 특이하게도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해서 중심에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중심이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바로 태풍의 눈이 기압이 가장 낮습니다. 태풍을 일기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원형의 동심원들이 굉장히 조밀한 간격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간격이 매우 조밀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라고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세 개의 열대 저기압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는 수업 시간에 아주 잘 풀어 헤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관찰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여기, 그리고 적도, 그리고 이 위에 위도 30도 이상 되는 지역, 수온이 낮으니까 그쵸? 여기도 남아메리카 앞도 태평양인데 서태평양은 태풍이 발생하는데 동태평양은 남쪽에 있는 동태평양은 태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메리카 앞에는 용승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용승이 어떤 현상이냐면 밑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엘니뇨를 배울 때 용승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은 이 동태평양 쪽의 수온이 다소 낮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도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죠. 이 뜨거운 바다에서 왜 태풍이 발생하지 않느냐? 바로 이 영도에서는 코리올리 효과, 즉 전향력이라고 부르는 지구 자전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요 부근, 적도 부근에서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요. 적도의 살짝 위아래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태풍은 태풍
여기 휘어지네요. 네. 태풍은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거 수업 시간에 여러분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의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는 이 부분을 잘 읽고 요약하시고요. 자, 이렇게 발달한 태풍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어디로 하냐면 위로 합니다.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위도 지역으로. 그래서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태풍이 하게 되는데, 고위도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기온이 낮습니다. 수온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은결열, 즉 태풍의 에너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력이 약화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수증기 공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걸 수업 시간에 공개합니다. 자, 태풍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태풍은 이렇게 휘어져서 이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위도 30도 부근에서 휘어집니다. 30도 밑에는 보통 이쪽 동풍 계열인 무역풍이 자리 잡고 있고요. 30도 이상으로는 편서풍이 불게 됩니다. 이 대기 대순환에 따라서, 지구의 대기 대순환에 따라서 태풍이 밀려 올라가게 되죠. 자, 이때 주변에 부는 바람이 태풍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태풍은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개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 반원이고 왼쪽은 안전 반원이 되겠습니다. 태풍의 피해. 여기 있죠. 뒤에도 또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자, 이제는 태풍 말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악기상, 나쁜 날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뇌우와 우박입니다. 강한 상승 기류가 포인트예요. 뇌우는. 근데 이 뇌우는 발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발생 초기를 우리가 저군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구름 내부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은 뇌우가 이제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단계가 바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뇌우라고 천둥, 번개, 소나기, 우박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후에는 소멸을 하겠죠. 이때는 하강 기류가만 남고 구름은 사라지게 되고 강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뇌우의 발달 단계가 이렇게 그림으로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고 저군, 성숙, 소멸 단계를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소멸 단계를 보시면 구름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이때 구름이 제일 두꺼우니까 비가 제일 많이 내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는 약한 비가 내리고요. 이 성숙 단계가 바로 천둥, 번개, 소나기가 내리는 가장 폭풍과 심한 시기라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구름 두께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박은 두꺼운 구름층에서 강한 상승 기류가 있을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박이 생기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강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진 구름, 정난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음 알갱이가 성장을 합니다. 이때 얼음 알갱이가 이렇게 성장을 점점 크게 하면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상승 기류가 너무 강하니까 얘를 이렇게 슝 올려줘요. 그럼 얼음 덩어리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얘도 점점 떨어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더 무거워졌으니까 더 세게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상승 기류가 얘를 또 올려줍니다. 그러면 커다란 이 얼음 덩어리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기류가 더 이상 얘를 올리지 못할 정도로 커지면 이렇게 지표면에 떨어져서 사람이 으악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우박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정난운 내에 있는 기류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우박이 흔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우박은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3mm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악기상은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는 우리나라에서 여름이면 정말 자주 발생하는 악기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이나 종로 같은데 오피스 빌딩이 아주 많은 곳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출퇴근길이 굉장히 혼잡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자, 우리나라의 이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요, 지속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그래서 기상위성으로 감시를 하더라도 1시간 전에도 없었던 게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소나기를 싹 뿌리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피해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은 강풍인데요. 강풍은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름철에 강풍이 분다. 바로 태풍이 올라올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조금 이렇게 몇 장 넘겨보면 자연재해 피해와 예방이 나와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태풍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피해가 있구나. 근데 사실 되게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했고, 그동안 뉴스로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는 어떤 게 소개가 되었냐면은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가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나라의 2012년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데요. 볼라벤이라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2000년 이후에 찾아왔던 태풍 중 가장 강력한 중심 기압이 가장 낮았던 태풍입니다. 엄청 피해를 많이 봤죠. 이 볼라벤이 피해를 많이 줬던 이유는 진행 경로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반원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제 헤일이 나옵니다. 헤일은 우리가 고체지구의 변화에서도 잠깐 다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지진 헤일. 일본어로 쓰나미라고 국제 언어로 쓰이죠. 쓰나미라는 일본어가. 그래서 지진 헤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헤일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육지에 넘쳐 들어오면 다 헤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언제 헤일이 발생을 하냐면 태풍 또는 이제 강한 저기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폭풍 해일이고요. 지진이나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걸 지진 해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일은 지진이나 폭풍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일의 피해는 굉장합니다. 특히나 이 지진 해일의 피해는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데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에 의한 위험은 적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본 북서부에서 지진 발생했다. 자, 이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본의 요쪽 편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동심원을 타고서 파도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을 강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983년에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피 요령 같은 경우는 늘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 태풍과 악기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